이번 시간에는 메타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하고 소프트웨어공학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아, 있냐 하면요. 소프트웨어공학에 메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메타가 이제 메타피직스, 메타데이터, 메타문서, 메타물질 뭐 다양한 이제 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메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메타가 무엇인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무엇인가? 그리스에서 유래됐고 뭐뭐 사이에, 뒤에, 다음에, 넘어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메타란 무엇인가? 여러 분야에서 메타라는 단어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분야, 해부학, 뭐 변태 변신, 형이상학, 뭐 인식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대부분 다 통용이 되는데요. 이 해부학에서는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해부학에서는 손, 허리, 뼈 각각 해당되는 뼈에 대해서 다음에 이루어진 뼈라고 해요. 그래서 손목, 발목 다음에 나오는 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해석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부분이랑 조금 안 맞아요.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95%는 다 맞아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게 있고 인식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에 잘 부합되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에서 메타라는 용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임의 주류가 되는 플레이 현황, 경향을 뜻하는 말로 유저사에서 유형되는 플레이의 흐름, 즉 플레이 방식의 패러다임을 가리키는 단어래요. 메타라는 단어는 메타 게임 분석에서 온 말로 이는 원래 메타라는 단어의 의미대로 게임 한 판 한 판이 미시적 전술적 진행을 넘어서 해당 게임의 전반의 흐름을 거시성, 전략성으로 따지는 개념에서 출발했대요. 이후 한국 프로게이머와 인터넷 방송인들을 통해서 메타라는 단어가 영미권에 역수출됐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엄밀히 말하면 영어 메타, 일본어 메타, 한국어 메타, 다시 영어 메타로 가진 역두문자라고 합니다. 자, 메타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히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기 성찰 능력이다.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지식에 관여한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맞나 아니나 스스로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맞는 건가 하면서 스스로 의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거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 부분에 학습 부분에서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거면 어떤 걸 못하고 있는지 어떤 걸 못하고 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이제 메타인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알라딘 램프에 보면은 지니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데 내 소원을 100개만 들어줘.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라고 지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지니가 오우 메타 소원은 들어줄 수 없어요. 그냥 소원을 말해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소원은 100개, 마지막 소원을 얘기를 하는데 100개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건 들어줄 수 없고, 그냥 소원 하나 얘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메타 소원. 그 다음에 이제 형이상학론입니다. 형이상학론인데 메타피직스죠. 피직스라는 건 이제 우리가 형이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물질 세계, 스마트폰이나 어떤 시스템들, 클라우드 컴퓨팅, 뭐 이런들의 물질 세계에 이제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물질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죠. 이제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그 철학에 보면 형이상학론에 보면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이데아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의자다. 그러면 의자의 가장 완벽한 형태의 의자가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이데아, 스마트폰이 추구하는 가장 완벽한 스마트폰의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이상학론인데요. 그래서 그 이데아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면은 그 이데아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시스템도 그냥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완벽한 이데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데아로 가서 거기에 이제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게 즉시성, 뭐 시간건 초월성,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한테 행복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은 물질 세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 세계 상위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데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데아가 이제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이데아고 영어로 발음하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좀 내봐 그러는 게 사실은 이데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1992년에 닐 스티븐슨이 소셜 스노우 크래시에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랑 유니버스를 이제 합친 거예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강현실이 있고, 라이프 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살펴보시면요. 일단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 그런 환경인데 결국에 이제 현실을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더 이제 확대를 하고 증강을 시키는 게 이제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프 로깅입니다. 지금 이 어떤 아가씨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경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안경이 아니고 이 안경 같은 걸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저장을 해요. 내가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은 쳐다보는 게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라이프 생활 자체를 로깅 해버리는 거예요. 저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 이런 게 현실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죠. 행동거지가 사람들 행동거지가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촬영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러월드. 미러월드는 그러니까 요 미러월드는 이제 현실 세계를 컴퓨터에 동일하게 넣은 거예요. 실제 세계를 컴퓨터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를 컴퓨터로 거의 똑같게 구현을 하는 게 미러월드예요. 이제 거의 똑같게 구현하는 게 목표겠죠. 만약에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중력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미러월드로 재현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한 효용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죠. 자율주행을 해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그 사고 나는 걸 학습을 해야지 점점 사고가 안 날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사고를 나면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러월드에다가 그런 거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걸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하면은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러월드가 이제 그런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이건 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현실과 유사하게 만든 거죠. 이렇게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고 사람이 날아다닐 수 있나요? 그냥은 날아다닐 수 없죠. 가상현실에서는 날아다닐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유니버스 우주를 메타라는 단어 합쳐서 메타 유니버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랑 컴퓨터를 접목을 했더니 이런 이제 유니버스를 초월하는 그런 초월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DB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메타데이터는 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전자자원을 서술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요소다.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다. 이게 참 말이 어렵죠. 메타데이터 개념이 이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HTML에 보면 태그라는 거 있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메타데이터야. XML도 마찬가지고. 메타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데이터는 이제 실물, 이렇게 논문이라는 실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논문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제목, 페이지, 사용 언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데이터 사용례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ISBN 뭐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는 다빈치 코드, 마시멜로 이야기 이런 거는 데이터죠. 데이터인데 이제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야, ISBN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메타데이터가 아마도 이제 문헌정보학과에서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XML을 보면 이런 태그들 있죠. 타이틀, 꺽쇠, 슬래시 타이틀, 꺽쇠 이런 것들이 메타데이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빈치 코드 이런 거는 데이터고 HTML에 이제 HTML 이런 꺽쇠 이런 부분들이 다 메타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보 검색 발전과 메타데이터입니다. 정보 검색의 발전함에 따라 메타데이터 개념도 이제 발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메타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점점 이제 웹검색,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괴 이런 쪽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도 개념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어요. 요거는 뭐 그 메타데이터 발전 과정인데요.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크라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더블 링크와 이런 부분, 이 두 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메타데이터 진화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맨 밑에 보면 데이터 딕셔너리, 메타데이터 for file system, file items. 메타데이터는 이제 file items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for DBMS, 메타데이터가 이제 DB에 대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for software development,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for information share. 이제 인포메이션 공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메타데이터가 있어요. 메타데이터 for semantic sharing. 그 다음에 의미 기반 공유를 위한 메타데이터. 이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건 사실 정보 공유가 사실은 주 목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DB 쪽 하시는 분들은 DB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목적으로 메타데이터가 사용이 된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가. 도서관에는 이제, 우리 이제 도서관, 옛날 도서관에 가보면은, 종이 카탈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져서 이제 책을 찾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찾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찾았어요. 카드로 다 찾았어요. 그게 이제 보면 이제 마크라는 거예요. 마크. 머신 리더블 카탈로그. 이제 그렇게 찾다가 이제 마크라는 게 나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머신 리더블 카탈로그에서 마크라는 도서관에서 이제 마크라는 거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1965년도에 이제 US 마크 제정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크를 제정을 했어요. 마크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뭐 이렇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코마크라는 게 한국에서 이제 개발이 됐죠. 코리안 마크라는 뜻입니다. 코마크 입력 요소는 뭐 이렇게 어, 여기부터 개요 뭐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뭐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표현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면 달러 이렇게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몇 번은 타이틀이고, 달러 몇 번은 뭐 서브 타이틀이고, 타이틀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서지, 사서들, 서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서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마크 데이터도 학교마다 다 달라요. 학교에서 그 특성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도 뭐 일반적인 타이틀은 그냥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변형이 되는 타이틀들은 다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 학교 사이에서 마크 데이터를 호환을 하고 싶다,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사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저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럼 서로 얘기해 주죠. 이건 이렇게 처리하셨고 저건 저렇게 처리하셨구나. 그래서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크 데이터도 이제 호환이 돼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코마크 검색하면 이해입니다. 마크 내용은 이렇게 이제 리더, 제어 활동, 데이터 필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달러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거 보면은 알 수가 없죠. 우리들은 사서들은 이제 보면은 아셔요. 이걸 다 거의 다 외웠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거 보고 이렇게 정의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죠. 우리들은 몰라요. 마크의 특성입니다. 마크의 장점은 뭐 포괄적인 정보 표현, 상세한 데이터 보여, 정확한 데이터 표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이 이제 가변적인 웹자원 속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도서관 이외의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좀 치명이죠. 도서관 이외의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마크라는 형식이 이제 어려워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링 코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마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정보 공유를 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더블링 코어에서 이제 그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더블링 코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미국 더블링 코어입니다. 그래서 15개의 데이터 기술 요소만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너무 단순해서 디지털 도서관용으로 제한적으로 겨우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무 단순해요. 예를 들면 이제 타이틀, 주제, 설명, 출처, 언어, 관련자로 다음 범위, 그다음에 제작자, 발행처, 기타 대책 뭐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어요. 완전히 결정을 해가지고 15개 항목 속성은 결정. 이제 물리적인 요소는 이렇고요. 그러면은 더블링 코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공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 이제 XML에 보면 태그 있죠. 태그에다가 꺽쇠 하고 DC 점 타이틀 꺽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게
꺽스의 DC 점 타이틀, 이거는 WM 코어의 타이틀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5가지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가지가 넘어갔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정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우리가 정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모르죠, 그거를. 그래서 좀 공유하는데 좀 너무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죠. 메타데이터는 이제 상호 운영성이 이제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메타데이터의 표준화 장점 보시면 시스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들을 공유해서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항목이 다 다르겠죠. 정해놓은 항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타이틀이나 뭐 저자, 뭐 생성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그냥 사용되는 거니까 그런 건 이제 쉽게 그 매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매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또 매핑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시스템이 점점 늘어나면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메타데이터 표준을 만들어서 여기를 통해서 정하자. 그러면은 상호 운용하는데 상당히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메타데이터는 필요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좀 살펴보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테이블이나 컬럼 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도 컬럼 쿼리 리포터, 비즈니스 뷰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는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관리자 메타데이터, 사용자 메타데이터, 그 외에도 이제 기술적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테이블 생성을 한다 그러면은 그 테이블에 이제 컬럼이 있잖아요. 그 컬럼을 정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타이틀이다 그러면은 타이틀은 뭐 문자고 길이가 255자고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정의해 놓은 게 메타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틀도 메타데이터지만 그 타이틀에 대한 정의해 놓은 것도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메타데이터, 사용자 메타데이터 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소프트공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메타데이터 저장소까지 메타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메타라는 건 무엇인가? 제가 얘기하는 건 메타라는 건 상위라고 얘기를 해요. 상위. 그러니까 메타 모델, 메타피직스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메타 모델, 상위 모델, 메타피직스, 상위 피직스, 상위 데이터, 상위 문서, 상위 물질, 상위 발언, 상위 버스, 상위 우주죠. 상위 픽션, 상위 소원, 상위 메모리.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거의 뭐 95% 이상은 다 통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메타 소원이다. 상위 소원이죠. 그러니까 내 소원 100개만 들어줘.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이게 상위 소원이죠. 상위 소원은 들어줄 수 없어요. 그냥 소원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 형이 상학론이에요. 메타피직스. 상위 피직스죠. 피직스가 있고 그 위에 있는 상위 피직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거는 상위 메타하고 유니버스라고 있죠. 상위 우주예요. 우주가 이제 상위에 있는 우주, 그냥 우주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우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메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메타라는 단어를 뭐 기술사들도 몰라요. 10년, 20년 공부한 사람들도 메타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를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전부터 이 메타라는 단어를 접했고 계속 생각을 했죠. 이 메타라는 단어가 뭔가. 근데 이제 메타인지라든지 메타소원, 메타피직스 이런 것들을 쭉 보니까
메타 모델. 이게 상위라는 개념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라는 개념을 접목을 했더니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메타라고 하면은 상위에서 바라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메타데이터도 상위 데이터예요. 밑에 보시면 다빈치 코드, 마시멜로 이야기, 공복방. 이게 데이터죠. 그 위에 있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이것도 사실은 데이터죠. 요게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요. 상위 데이터. 밑에 있는 데이터의 상위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컬럼, 뭐 스키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문헌정보 쪽에서는 메타데이터라고 그래요.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메타라고 그러면은 이제 상위에서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